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한국 정치 상황을 삼국지에 비유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하소설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이거를 접해봤고, 만화책을 통해서라도. 반면에 여자분들은 좀 안 읽어보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국지라는 소설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실 역사에 기반을 두기는 두되 이제 과장과 사를 좀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덧붙인 그런 정말로 재미있는 대하 소설입니다. 자, 아무튼 그때 당시 고대 중국의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조조라는 사람이 가장 강대한 세력을 이룩하고 있던 군벌입니다. 아주 중국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명했던 조조가 1인자가 되기 전에 중국 대륙 각지에 그 군벌들이 난립하던 군웅할거의 시대, 원래 첫 번째 1인자가 누구였냐면은 원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물론 그 이전의 역사까지는 빼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명했던 첫 번째 1인자, 패권자는 원소였습니다. 요때 당시만 해도 그 훗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런 조조의 세력이 훨씬 더 작았어요. 자, 그런데 조조 진영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약한 진영이었지만 큰 장점이 있었어요. 조조의 참모들은 계파 갈등이나 사심이 거의 없었고 참모들끼리 매우 사이가 좋았고요. 또 조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질서가 일치되어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당대 최강의 군벌이었던 원소 측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수많은 명문 귀족들, 명사들, 엘리트들, 당대 최고의 학벌들, 학자들이 난립을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출세 경쟁을 벌였고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원소 스스로도 의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제대로 자기 밑에 있는 그 별 같은 기라성 같은 참모들을 제대로 믿고 쓰지를 못했고요. 또 원소는 종종 자신의 자의식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원소 밑에서 자신의 신변에 불안감을 느꼈던 한 참모가 진영을 이탈해가지고 조조에게 원소군의 식량 창고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관도 전투에서 이 원소군은 원래 압도적인 군사력과 세력을 가지고도 조조에게 완벽하게 대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9회 말 만루 역전 홈런이 일어나 버린 거죠. 원래 그러니까 더 큰 귀족 명문가 출신이었던 그런 프라이드, 자존심, 그리고 한때 자기 발바닥만도 못했던 조조에게 대패를 당했다라는 이 분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1인자 원소는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분사를 하고 맙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분을 참지 못하는 게 겹으로 겹쳐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이제 피를 한 마리나 토하고 죽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뭐 작게는 몇만, 뭐 많게는 뭐 10만 이상의 군대를 잃고 패배를 내버렸으니까. 자, 당시 원소는 이제 후계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모든 분란의 씨앗이었죠. 이후 1인자였던 원소군의 진영은 이제 크게 두 아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갈렸는데 원소 진영은 비록 한 번은 대패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세력이 강대해가지고 남아있는 세력도 여전히 강대해가지고 조조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까지도 쉽사리 넘보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버거웠죠. 이때 조조는 자신의 참모였던 곽가에게, 사실 요 이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참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참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공께서 지금 원소의 아들들을 공격하면은 둘은 내분을 멈추고 하나로 힘을 합해가지고 대적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혼자 단독으로 상대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아들 중에 약한 쪽을 먼저 지원해가지고 강한 쪽을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그 나머지 약한 놈을 칼자루 위에 세워놓으면은 천하의 모든 일이 결정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죠.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원소의 두 아들 중에 한쪽은 문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예술의 재능이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무예나 전투의 재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험한 시대에 어떤 게 더 좋은 능력인지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강한 쪽에게 약한 아들이 밀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약한 쪽을 베테랑인 조조군이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자 당연히 분열되어 있던 원소의 아들들은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원소의 그 드넓은 하북 지방의 그 집안 싸움이 모두 평정이 되었을 때 약한 아들이 조조에게 찾아가가지고 감사를 표시했지만 조조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아비를 닮아가지고 생각이 짧았던 것이다 라며 약한 아들도 마지막으로 최후의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조는 이 분열되고 패배한 원소군의 그런 광활한 드넓은 관할 지역을 모두 접수를 해가지고 비로소 이 사람이 당시 190년대와 200년대 초반 중국의 최대 군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드라마틱한 에피소드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관점에서도 보고 배울 만한 게 가슴속에 울리는 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입니다. 지금 저렇게 집안 싸움에서 약한 쪽을 먼저 지원하고 띄워준 뒤에 모든 일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남은 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 진영은 이준석을 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이런 사회적인 여론 분위기에서 역선택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자기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거지만 이준석을 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쪽에게 힘을 실어 주어가지고 기존의 국힘당의 질서와 패러다임을 쥐고 있던 구태의연한 다른 정치인들을 몰아붙이는 이 전략은 지금 현재 매우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기존의 국힘당 그리고 중진 다선 의원이라는 자들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무능력하고 표심을 또 실제로 못 읽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국힘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삼국시대의 그 초창기 최대 군벌인 원소 진영이 패망해 가던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류를 쥐고 있었고 명실상부한 엘리트 조직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끝판왕 시험용 인재들의 산실이었지만 그 때문에 과도한 혈통 프라이드, 오늘날의 그런 학벌, 스펙, 유력자, 정치 귀족들 간의 인맥, 여기에 이 혈통 프라이드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영 내부에도 분명히 있었던 굉장히 아까운 그런 제야의 지식인들, 조언가들, 젊은 세대들의 가려운 곳도 확실하게 긁어줄 수가 있고 어른 세대에게도 당신들이 모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모두 알려주었던 각양각색의 미천한 출신의 그런 참모들이 이쪽에도 정말로 많이 있었는데 이 아까운 인재들의 말에 국힘당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똑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10가지 비책 중에서 불과 한두 개의 간신히 발만 걸치고 있는 이준석과 바미당 사람들에게 당 전체를 지금 빼앗기고 있죠. 원소의 약한 아들들과 똑같은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등 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이제 살판이 났습니다. 이들은 다시 줏대 없이 물렁하던 김종인 같은 사람을 불러들이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극단적인 사상을 배척하면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잘한 점도 쿨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들은 통이 크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 평화, 협치로 나아가겠다라며 아름다운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멧돼지를 잡고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약한 아들을 바라보는 조조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물론 문정부와 586 운동권 따위를 조조 같은 사람에게 비유해주는 게 과분하고 저도 속이 쓰립니다만 영웅적인 면모를 빼고 간교한 측면 하나만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비견할 만하거나 심지어 더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닳고 닳은 베테랑들이죠. 20살 대학생 때부터 반평생 이상을 정치 진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닳고 닳은 베테랑들이죠. 민주당 사람들. 그러나 자기네 군대의 질서는 비록 지금 잠깐 밀리는 것 같아 보이고 약해 보일지언정 이 민주당 사람들은 조조 진영처럼 자기네 군대의 질서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위계 질서를 쥐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조직력과 경험, 풍부한 경험과 음모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들이 이제 소꿉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인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돼지를 잡고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약한 아들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준석이는 평소 김종인을 존경한다고 했죠. 항상 이 사람을 데려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김종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유우파 정당에 있으면서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중간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무늬만 자유우파 정당이었던 국힘당, 그나마 코스프레, 우파 정당 코스프레라고 하고 있던 국힘당의 정강에다가 대놓고 자기가 직접 비대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기본소득이라는 문구를 박아넣은 사람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프레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버거운 싸움은 안 하고 항상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게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사과하며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제발 우리한테 표를 좀 달라고 이 말만 반복을 하던 사람입니다. 김종인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색깔, 철학, 정체성이 없다라고 비판할 줄 알던 그 수많은 현명한 우리나라의 선비분들께서 김종인조차도 기존 중진과 똑같다라고 비판할 줄 알았던 그 현명한 선비들이 이준석을 바라보면서는 유독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의 국힘당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능력했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절대로 바른 목소리에 내부에 있는 그런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국힘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라도 풍비박산이 나서 국힘당의 범보수 진영의 충격 효과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렇게 신라 같은 희망을 억지로 걸어보는 그런 관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똑똑한 분들께서도 이런 안타까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애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 지금 한국 정치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누가 정답일까요? 젊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련의 흐름 과정들에 열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불과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일이 천천히 생기게 될 겁니다. 준석이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A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답변을 안 해주는 거지? 준석이 같은 인물이 왜 B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고 딴소리를 하는 거지? 왜 C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런 사상에 기반한 목소리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저쪽 사람들에게 가까운 생각을 목소리를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식견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느끼게 될 만한 흐름이 몇 달 못 가가지고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하거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또 반대로 다소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문재인이 압도적인 몰표를 받아서 당선됐던 시절에도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저도 참 걱정됩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짐당 중진 다선 의원들 참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그들에게 구체적인 색깔과 공약과 철학, 정체성, 입장을 정리하라고 이 국힘당의 그 중진과 다선 의원들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두들겨 팼죠. 분명히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준석이가 결국 이런 새로운 중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당대표가 되었죠. 책임감 있는 자리에 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준석이가 이상한 발언을 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깔 건데 까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은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을 거니까 내가 지금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반패미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과거에 준석이가 성재기 대표랑 싸우면서 여성 혐오를 멈춰달라고 그러고 한나라당 내에 여성 할당제까지 주장하던 시절에도 저는 진작에 그때부터 그 바닥에서 활동해온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절대로 유튜버 얼음사이다의 어떤 사상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국힘당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이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저것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순진하게 충격받지는 마십시오. 복싱에서도 모르고 만든 카운터펀치보다는 내가 맞을 거 미리 알고 눈 질끈 감으면서 목에 바싹 힘을 주고 맞으면 데미지가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그죠? 맞더라도 나중에 알고 맞으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이런 대하소설, 대하드라마의 비유들이 지나치게 과장된 비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제 관점이 별로 틀린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저의 이런 비관적인 소설, 전망이 틀리고 나라가 잘 풀리게 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제 구독자가 빠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왜 그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이 빠져도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재미삼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한 편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